네, 현재 시간 2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양시장에선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핫했고 어떤 종목들이 크게 못 갔는지 하나씩 상황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이분과 함께 시장을 정리합니다. 불사조 리서치 김란 부대표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가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시장의 핫한 것들만 준비해 봤고요. 여러분,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유가 1달러에 70억. 이게 무슨 내용인가 궁금하시죠? 보면 한국가스공사가요,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서 1달러 이상 오를 때마다 이 회사가 가져가는 영업이익이 70억 원 이상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이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연결이 되며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이 시기에서 주목을 받고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그 성장 모멘텀 무엇으로 보셨는지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원자재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유가도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보통 뒤를 따르는 원자재 시장도 같이 오르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처럼 유가가 간밤에 7%, 8%씩 오르는 이런 기조 속에서는 원자재 시장도 굉장히 급등을 하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천연가스 도매 사업자입니다. 전체 매출의 90%가량이 바로 이 천연가스를 도매로 떼어와서 다시금 국내에 공급을 해주는 그 스프레드 차이가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있는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개월 전에 한국가스공사가 매수를 해놨던 그런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간밤에 배럴당 130달러 이상 올라가는 그런 아주 급등의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저렴할 때 구매를 해놨던 그런 맞아요. 이제 물량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물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최대 주주인 기업이기 때문에 마냥 폭리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마냥 폭리를 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이 뜻하지 않게도 영업이익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계속해서 마련이 되고 있는 것이고 유가 1달러에 70억씩의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고 증권사에서 이제 리포트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성장성적인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주 재미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스프레드 마진이라는 그런 영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대다수가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저렴하게 떼어와서 공급을 할 때 비싸게 공급을 하느냐. 그 차이가 스프레드 마진이 될 텐데 역시나 또 정부가 최대 주주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일반 민간 기업처럼 아주 큰 수익을 노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가가 2년 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을 했었던 정말 좋지 않았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아주 실적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를 했었는데 높은 신용 등급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낮은 차익금리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아주 고배당 성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년도와 같은 실적이 아주 저조했을 때는 배당이 마냥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또 못 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가 배당률이 7%에 달하는 배당을 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여타 기업들이 망할까봐 내가 투자를 하고 나서 망할까봐 걱정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은 최소한 접어두고 또 안정적인 배당을 실시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과 같은 많이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기조 속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모처럼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시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사실 공기업 형태를 띠잖아요. 네. 정부 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안정적인 사업 구조라는 가장 큰 강점이 있는가 하면 성장성이 좀 떨어지는 회사 아니야라는 꼬리표가 항상 붙었습니다. 지금은 마침 안정성이라는 게 더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 저희 오인영 님이 이 종목을 매수하셨다가 네. 매도를 좀 일찍 하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가스공사 부럽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매수해요? 라고 글 올려주셨고요. 금정왕 님도 지금 부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장점이 다 주가에 반영된 것 같은데요? 라고 의견 주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김남 부대표님, 이 한국가스공사 배 아픈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네. 투자해도 될지 아니면은 지켜보기만 해야 될지 의견 주시죠. 한 줄 평으로 제가 써봤어요. 네. 그야말로 도박. 아, 도박. 예. 네. 지금 어쨌든 좋은 것은 알겠고 맞아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3% 이상의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재료를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는 웬만한 것들, 뭐 배당부터 해서 사업 구조, 또 고유가 기조 이런 것들은 말씀 주신 대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요인이 뭐가 남아있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유가가 100달러 시대를 맞이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네. 돌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배럴당 200달러 선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네. 아주 이제 주요 기관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또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 쪽에서의 그 석유, 천연가스 이런 부분들이 수출이 제재가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과 같은 기조를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것에 대한 전제 조건이 또 전쟁이 평화적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아무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선이 아니라 140, 150으로 가는 어떤 그런 기조를 더 끌고 간다면 네.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예측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좋은 건 아는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그야말로 도박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저희가 관망, 매수는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더 좀 멀리 내다봐서 지금 뭐 100달러, 150달러, 200달러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 그 100달러, 유가 100달러 시대에 운전을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네. 주유비가 얼마인지 감도 안 오고 그 당시 주식시장이 어땠는지도 잘 모르는 주린이거든요. 근데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유가 100달러 시대 처음 만지한 것도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고 그때도 그랬죠. 멀쩡했는데 왜 그렇게 걱정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어요. 김남 부대표님은 이 100달러 시대에 무엇이 달랐고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때하고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 경기가 어쨌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셧다운에 가까웠었던 그런 이제 경제 활동들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호황 국면을 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실물 경기를 보게 되면 원자재부터 해서 웬만한 물가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올해나 내년 기업들의 상황을 놓고 봤었을 때에는 쉽지 않은 그런 시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물류비라든지 또 각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또 공급망 이슈가 좀처럼 해결이 되지 못하고 또다시 또 공급망 이슈를 또 겪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한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었을 때 그때도 유가가 100달러 시대를 맞이했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맞아요. 카드를 계속해서 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녹록치 않은데 금리 인상까지 단행을 하게 됐었을 경우에는 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또 급격하게 또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이 더욱 어려운 것만은 좀 확실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글로벌 정세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15년 전에도 제가 유가가 100달러 시대를 맞이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 해에 연말로 가면 유가가 3분의 1 토막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앞서서 제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유가가 더 올라갈 여지도 있지만 지금 매수를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도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변동성이 확대가 될 때에는 그 다른 정반대의 어떤 그런 결과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그때는 유류비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실물적으로 혜택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도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네. 그게 아주 체감적으로 와닿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끝난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유류비 지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더 체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은 더 어려워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관련주들을 덥석 매수를 하는 것도 예측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좀 부정적인 의견들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맞아요. 코로나19 이후에 회복되면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유가가 천천히 올랐다가 이건 어떻게 보면 추세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전쟁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이 유가 관련주를 지금 접근하기는 너무 불안정하다. 조금 더 두고 보자라고 의견 주셨어요.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 마음껏 누리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뭐 유가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공주 대한항공이고요. 지금 연료비만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도 유가가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유가가 연료비가 1조 8천억 있었대요. 대한항공이. 이게 전년 동기 대비 44%나 늘어났다는 건데 이번에 그럼 유가가 100달러가 넘은 상황에서는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볼까요? 오늘 보면 발목이 다소 좀 잡힌 걸로 보여지죠. 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것도 분명한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3% 이상 하락을 하면서 뭔가 좀 그동안 만들어놨었던 지지대를 이탈을 해서 내려오는 그런 움직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유류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항공사 전체를 운영을 하기 위한 비용들이 이제 책정이 잡혀져 있을 텐데 그 책정된 예산 가운데 20-3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유류비예요. 그런데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 유가의 속도도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 정도로 좀 대응을 해놨을까 싶은 그런 의구심도 상당히 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기업들한테 부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 현재처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유가가 급격하게 속도를 올려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대응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환율적인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꼭 해봐야 되는 그런 요소인데 환율도 최근 시장에서 너무나 맞아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됐든 지금 20-30%에 달하는 운영비를 계속해서 올려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또 예상을 했었다가 네. 국내 사정만 놓고 봤었을 때에는 갑작스레 또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또 증가를 맞아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상반기에 잡히지 않으면 하반기에는 좀 고전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이 지금 상반기부터 연초부터 계속해서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가가 올라, 그리고 여기에 환율도 올라. 그러면 지금 대한항공 고민할 거 없잖아요. 그냥 매도해야 되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고민한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네. 일장일단이라고 하잖아요. 이에 따른 장점도 있는 게 먼저 대신증권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EU와 러시아의 연공 제한으로 인해서 반사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게 대한항공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유가가 올라서 좀 힘들긴 하지만 최근에 물류 대란이 있잖아요. 오히려 네. 항공하면 운임은 더 증가한다. 이런 장점도 있어서 제가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바다에서는 HMM이 주가가 맞아요.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었고요.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 EU 국가 간에 서로 간에 연공을 침해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이제 주요 항로들은 다 끊기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연공을 지나는 것보다는 지금 다른 뭐 중국이나 몽골이나 이런 제3의 항로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직선거리로 놓고 봤었을 때 가장 효율적인 항로가 러시아였었는데 다른 항로를 이용하게 된다는 건 어쨌든 운항 길이 자체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유류비가 또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대한항공도 일 단인
1장도 있겠지만 1단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유럽 쪽에서 항공사들이 동아시아, 그러니까 동아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이 러시아 항로를 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항로를 선택하게 됐었을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조금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결국에 이 동아시아 쪽으로 가는 화물 그 노선을 포기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동아시아로 오는 화물 항공 운임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대한항공이 그 안에서 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증권가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 1단이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가 지금 상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결론적으로 더 훨씬 더 유리하고 영업이익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재료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저는 지금 시점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늘 현재의 대한항공 그 위치를 놓고 봤었을 때에는 뭔가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 뭔가 좀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더 그 기술적으로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론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네. 지금은 그래도 다소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했다라는 악재 요인이 있고요. 반대로 화물 운임이 강세를 보인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 있는 대한항공 과연 어떻게 확인을 해봐야 될지, 또 항공화물에 대해서 지금 상승의 서방님이 유가 상승분만큼 운임을 올리지 못하는 문제는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항공화물이 유류 할증료가 이제 10단계까지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항공 운임 단계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격 전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불안한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 어떤 투자 의견을 드려야 될지 김남 부대표님 전해주시죠. 확실하지 않을 때는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운임료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 가격 전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뭐 수차례, 수십 차례 그러한 일들을 겪어왔었고요. 하지만 지금의 유가 움직임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올라간다라기보다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과연 소비자한테 얼마만큼 전가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 여객 수요라든지 여행 수요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자칫 마케팅 그 전략적인 측면도 좀 필요하겠죠. 가격을 급격하게 또 상승을 시킨다 그랬을 때에는 산업 자체가 조금 침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놓여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저는 보유자분들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신규 매수는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가격이 되고 어느 정도 좀 전쟁 리스크만이라도 혹은 러시아 쪽에서의 이런 천연가스라든지 원자재 수출 제재가 조금 일단락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고 진입해도 늦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손절 라인, 익절 라인을 제시해 주시겠어요? 네, 만약에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결국 과거에 11월 달, 지난해 11월 달 그리고 올해 1월 달 여러 번 지지를 받고 사실 올려놨었던 그런 주가였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21선 이탈해서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이러한 저점들을 이탈시키기 시작한다면 이때는 좀 투매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26,300원 선을 손절선으로, 익절선으로 잡고 좀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남 부대표님의 의견은 대한항공 이러했고요. 이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 의견이 다른 항공사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LCC랑 대한항공 이번에 이슈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에만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 SK바이오팜 신약 개발합니다. 바로 오늘 발표한 신약 개발 계획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뭐 시장이 이 신약 개발 내용에 대해서 네. 신경을 쓸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관심이 여기에 쏠리진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용이 나왔으니까 뭐 오랜만에 SK바이오팜 짚어볼게요. 네, 어떤 신약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그래도 생각을 합니다. 네. 세노바메이트라고 해서요, 그 중추신경계 질환과 관련한 신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세노바메이트는 이 물질이죠. 물질인데
국내에서 먼저 신약을 판매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아예 처음부터 미국 시장을 겨냥을 해서 미국에서부터 허가를 받고 시판을 하고 있는 약입니다. 약 이름이 엑스코플이에요. 네. 그래서 뇌전증 신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많은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우리가 뭐 임상, 2상, 3상을 거쳐서 여러 가지 이제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의구심이 드는 건 그래서 올해 실적은 괜찮을까? 특히나 지금 시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텐데 SK 바이오팜의 이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엑스코프리 판매로 인해 가지고 지난해에 연매출이 한 16배 이상 증가를 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치의 실적을 갈아치우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타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에서 조금 벗어나기 시작한 좀 예외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맞아요. 올해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개발을 해놨던 뇌전증 신약 개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뇌종양 그리고 뇌전이암 치료도 가능한 항암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시기를 단축을 시키겠다라는 어떤 아주 공공연한 그런 그 목표를 제시를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SK 바이오팜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예전에 상장할 때에도 훨씬 더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게 신약을 갖고 있고 그게 단순히 일상 준비 중이 아니라 판매가 되고 있는 신약이다라는 부분에서 남들과의 차별성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말씀해 드린 것처럼 지금 제약바이오가 시장의 외면을 받고 네. 있어서 SK 바이오팜의 주가도 뭐 잠깐 올랐다가 지금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SK 바이오팜을 투자해봐도 될지 투자 의견과 함께 혹시 제약바이오 내에서 뭐 다른 기대주가 있다면 뭐 의견 전체적으로 주시죠.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코로나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쪽, 또 아주 그 재료들이 또 뉴스라든지 풍부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수급이 쏠리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저는 지금부터 이런 또 원래 자체적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항암제라든지 다른 기타 신약을 만드는 기업들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실적 시즌에서 좀 자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먼저 본다면 결국 SK 바이오팜이 그래도 가장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그런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가의 위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맞아요. 하더라도 주가가 고가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런다면 매도 물량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가 발표가 될 때마다 그런데 SK 바이오팜은 최근에 1월에 저점을 만들고 또 이러한 저점을 여러 번 다지면서 이제 21선을 올라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점진적인 성장세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이라든지 동아시아 쪽으로 임상이 통과가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쪽에서 미국에서 출발했지만 이런 동아시아 지역 쪽에서의 또 판매도 허가를 받게 된다면 추가적인 영업이익이 또 딸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의 주가는 비교적 저점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바이오팜 정말 오랜만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관심권 바뀌었지만 점진적인 성장세가 가능한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의견 들어봤고요. 세 가지 상황실 짚어드렸습니다. 오늘은 김남 부대표님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